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미디어 에코시스템 전체 인프라를 총괄하는 KBS 디지털 플랫폼 개발부의 부장 선영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KBS가 적용한 디테일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내용보다 KBS가 클라우드로 간 까닭은 이라는 주제로 KBS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이 무엇을 바라고 클라우드로 옮겨갔는지,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과연 얻고자 하는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클라우드를 향한 여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소개하자면, 제일 먼저 클라우드로 옮겨질 KBS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이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이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잘 옮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결정, 이 결정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의 실체적인 목표와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클라우드 전환을 넘어서 방송사의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클라우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고민의 시작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 서비스는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서 KBS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설명드릴 클라우드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디지털 서비스와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BS의 디지털 서비스는 KBS가 생산하는 각종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자체 홈페이지, 모바일 및 다양한 OTT로 유통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은 KBS가 자체 서비스와 고객의 적점을 담당하는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KBS 및 다종의 OTT 포털에 유통을 하는 백엔드 시스템으로 레이어링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플랫폼은 KBS의 홈페이지 사이트, 뉴스 사이트와 같은 홈페이지와 마이케이콩, 뉴스앱과 같은 모바일 앱의 사용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서비스의 경우는 KBS와 KBSN이 제공하는 온에어 방송에 대한 32채널 라이브 서비스와 1일 110시간 분량의 프로그램 VOD 클립, 뉴스 클립, 라디오 AOD를 생산하고 KBS의 자체 플랫폼 및 각종 OTT 플랫폼에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부터 KBS 콘텐츠의 유튜브 공급 제한이 풀리면서 KBS가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된 다양한 과거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유튜브 각종 채널에 유통하는 역할이 본격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시작한 시기가 2018년 초반입니다. 이 당시 저희 내부에 클라우드에 대한 내재화된 경험자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플랫폼 전체를 한 번에 전환하기보다는 위험도를 낮추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 전환을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단계적 전환에서 IDC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를 첫 번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클라우드 운영비와 IDC 운영비를 동시에 부담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서비스 기술 구성 요소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익숙한 전형적인 웹 서비스들이었기 때문에 이전 후 조금 더 빨리 클라우드에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레거시 CDN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기반의 CDN 이관을 포함한 라이브 서비스의 이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백엔드 서비스 전체의 이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단계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전환의 핵심 화두는 엘라스틱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AWS의 많은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엘라스틱 컴퓨팅,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 엘라스틱 서치. 엘라스틱이라는 단어는 클라우드에 서비스되는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인프라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전환 목표였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에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 이 세 가지 큰 가치를 모두 달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전체 전환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수행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하자면, 물리적인 안정성의 경우 AWS 서울 리전에서 현재 4개의 AG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AG의 서비스 인프라를 병렬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존의 IDC와 비교하면 4개의 IDC에서 서비스를 운영한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실제 개별 서비스 인프라 장에 훨씬 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4개 AG에 모두 서비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저희도 그래서 2개밖에 안 합니다. 기존의 IDC 대비 2배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규모 안정성, 가용성, 비용 최적화의 경우는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적 사용자 트래픽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규모의 안정성, 가용성, 비용의 최적화를 위해 클라우드 이전 후 저희는
세 개 주요 기술 요소를 중점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 전체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선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전환 이전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캐싱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요청이 웹서버, API 서버, DB까지 직접 1대1로 전달되는 구성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 트래픽 제일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캐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사용자 트래픽의 90% 이상 캐시가 처리해 줌으로써 실제 서버와 DB로 가는 부하를 10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또 서비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그냥 옮긴다고 오토 스케일링 같은 클라우드의 정가의 보도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웹서버 및 API 서버의 아키텍처를 AWS 제공하는 엘라스틱 빈스토크 구성으로 한 땀 한 땀 전환을 한 이후에야 저희는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한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시점은 시스템을 IDC에서 클라우드로 1대1 전환한 후 6개월 정도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전환은 서비스를 하는 저희들의 몫이고 AWS가 직접 수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AWS는 교육과 컨설팅과 같은 간접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DC에서 서비스 구성 시 가장 가용성 확보가 어려운 요소가 DB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DB는 도입 가능한 맥스 사양으로 운영을 했을 겁니다. 클라우드로 옮겨온 후에도 초기에는 DB가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DB도 AWS의 관리형 서비스인 오로라를 클러스팅으로 전환함으로써 DB에 대한 운영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시스템을 1대1 클라우드 전환부터 시스템 전체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약 9개월의 여정 후에 실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숫자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서버 숫자는 1대1로 전환했을 때 EC2 대수가 242대, 그리고 평균적인 사양은 M4 라지였습니다. 근데 이 전환을 마친 이후에 EC2 숫자는 151대,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사양은 T3 미디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양과 숫자를 줄일 수 있음으로써 저희가 전체적인 비용이 50% 이하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중 기사 한 건에 대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평상시 뉴스 사이트의 사용자 트래픽은 평균적으로 동접 3,000에서 4,000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날 17시 30분에 갑자기 사용자 트래픽이 동접 11만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1, 2분 사이에 30배 이상의 트래픽이 몰려 들어온 것이거든요. 예전 IDC였다면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이 동접 3만 정도였으니까 바로 뉴스 사이트의 운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상에서는 사용자 트래픽의 90%가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로 1차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10%의 트래픽에 대해서도 뒷단의 API 서버가 2대에서 8대로 순차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20시 이후에 다시 트래픽이 동접 한 3,000 정도로 평시로 돌아온 이후에 8대에서 2대로 다시 자동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클라우드상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쿨하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장애가 났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동접 11만에 대응하는 유연한 시스템 구성을 못한다면 상시 11만에 대한 동접 서비스를 유지해서 서비스가 장애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1단계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전환을 2019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KB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비디오 오디오 32채널 라이브 서비스를 와우자 서비스 기반의 레가시 CDN에서 캐싱 기반의 AWS 클라우드 프론트 CDN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환을 2019년에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2단계 전환의 핵심 목표는 3개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New Value Creation,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1단계 전환 대상인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가 유통 전용 시스템이라면 2단계, 3단계 전환 대상인 미디어 백엔드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플랫폼이면서 실제 KBS가 만드는 콘텐츠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시스템 전환과 함께 생산하는 라이브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화두를 가지고 갔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No Limit for Traffic은 라이브 서비스의 레가시 CDN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인 고정되어 있는 맥스 트래픽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서비스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Simple is Best입니다. 인코드부터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기존의 복잡한 라이브 서비스 구성을 단순화시켜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도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2018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축구 중계 때 사용자 VOC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KBS 인터넷 중계는 화질이 나빠서 스코어 자막도 잘 보이지 않아 점수가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컴플레인이었습니다.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개선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던 품질 개선점이었습니다. 앞서 1단계 전환 결과로 저희는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인프라 운영 비용을 50% 절감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용을 아낀 것에 만족한다면 단지 비용 절감에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1단계 전환 절감 비용의 일부를 2단계 라이브 서비스 전환 시 콘텐츠 개선에 투여했습니다. 플랫폼 개선이 아니라 상품 개선인 거죠. 그 결과 KBS 1, 2TV, 뉴스24, 보이는 라디오 전 채널이 기존의 SD 480p 해상도에서 HD 720p로 그리고 라디오 전 채널의 음질이 128K bps에서 192K bps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축구 중계 시 스코어 자막에서 점수 확인이 가능해졌고 오래 묵혀둔 품질 개선 이슈를 클라우드 전환으로 저희는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라이브 서비스 전환 이후 발생한 첫 사례를 통해 제한 없는 CDN 트래픽을 지원하는 탄력성이 라이브 서비스의 운영에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거시 CDN의 경우 평시 맥스 트래픽은 120GBps가 보장되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트래픽보다 많은 트래픽이 예상될 때 최소 일주일 전에 요청해서 사전에 장비를 정설해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200GBps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보통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많이들 하셨던 작업일 겁니다. 2019년 9월 5일 한국과 조지아 국가대표 간의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서 누구도 이 온라인 중계방송에 시청자가 대거 몰려서 기존 트래픽을 능가하는 맥스 트래픽을 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 출근 이후에 이 중계로 CDN 맥스 트래픽이 300GBps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어떤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 중계 시간에도 저희가 어떤 실시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증가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서비스 대응은 운영 시간에 추가적인 운영 시간이 불필요하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많은 장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서비스 단계 및 구성을 단순화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본사 및 13개 지역국에 있는 채널별 다종의 인코더들을 AWS 엘리멘탈 인코더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유지보수의 복잡성을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인코더들을 3단계에서도 미디어 프로덕션에 같이 사용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에 사용되는 최종 서비스 프로토콜 위 포맷으로 되어 있는 HLS 청크와 M368을 인코더에서 만들어서 AWS가 제공해주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엘리멘탈 미디어 스토어로 바로 전송하고 그 미디어 스토어에 전송된 청크들이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자한테 서비스가 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장애 포인트도 대거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생산과 유통까지의 포맷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화질이나 이런 것들도 저하가 없는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화질의 개선, 양자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저희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백엔드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송 신호를 디지타잉해주는 인제스트 기능을 제외한 모든 장비들은 오프라인에 없이 다 클라우드로 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온프라미스에 존재하던 모든 트랜스코더,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TM 서버 등의 장비가 없어지고 그 기능이 전부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는 저희가 클라우드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로 못 옮기고 저희 클라우드 장비로 유지를 했지만 만약 베이스밴드도 클라우드로 저희가 보낼 수 있었다면 그것조차 저희는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겁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유통하는 미디어 백엔드 플랫폼을 저희들은 미디어 팩토리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있는 공장인 거죠.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래서 저희는 3단계 전환을 미디어 팩토리 구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저희는 3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코어 기술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하고 KBS에 필요한 콘텐츠 관리와 유통 로직 구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은 시장이 요구하는 시점에 서비스와 콘텐츠가 공급되어져야만 유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적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운영 가치성 확보를 위해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라운드 장비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전 시스템 관리를 저희가 이관받았을 때 도대체 어떤 장비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의 물리적인 위치도 본사, 지역구, KBS 미디어 등에 산재되어 있어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적시적인 대응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팩토리 구축을 진행하면서 2단계 전환이 도입된 인코더를 인체서 장비로 같이 사용하고, 그 외 모든 트랜스코더,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서버 등은 다 클라우드로 구현함으로써 실제 KBS 내에는 단일화된 AWS 엘리멘탈 인코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운영되는 시스템 인프라의 관리는 AWS에서 제공하는 CDK를 활용하여서 항상 인프라 구성을 코드로 관리하고 기수로 버전 관리하고 배포를 하게 되어서 누가 운영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의 구성을 바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은 1단계 전환된 미디어 프론트 서비스 인프라까지 저희가 3단계 구축하면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서비스가 필요 없는 주기성 배치 작업이나 이벤트 작업인 경우 서브리스 프레임워크를 통한 람다로 구현하여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전에 디지털 콘텐츠 프로덕션 시스템을 직접 구현하게 되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되는 부분이 트랜스코더, 스토리지,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성능의 한계, 용량의 한계, 속도의 한계, 그리고 비용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미디어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의 구현보다는 이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팩토리 구축에서 저희는 트랜스코딩과 저장에 대한 부분을 AWS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인 엘리멘탈 미디어 컨버터, 그리고 저장은 아마존의 S3 스토리지, 이렇게 핵심 역할을 넘기게 됨으로써 저희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S3의 경우 용량이 제한이 없고 속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용량과 성능에 적합한 스토리지를 선택하기 위한 BMT 같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미디어 컨버터의 경우도 예를 들어 미디어 팩토리에서 미디어 파일을 생성할 때 가장 많은 동시 작업을 생성한 시점이 KBS가 9시 뉴스를 진행할 때입니다. 본사와 13개 지역국에서 동시에 뉴스 클립을 생성하고 또 ETV 채널에서는 또 다른 VOD와 클립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대한 30개 이상의 동시 트랜스코딩 작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트랜스코더일 경우 대기 없이 작업하려면 30대 이상의 물리적인 트랜스코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트랜스코딩 잡의 큐 관리도 구현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미디어 컨버터의 경우 최소 40개 이상의 동시 워크노드 구현이 가능하므로 30개의 트랜스코딩 잡은 대기 없이 처리가 가능하였고요. 혹시 이를 넘어서는 잡이 큐에 들어오더라도 큐 관리나 이런 것들은 미디어 컨버터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구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트랜스코딩 속도도 가속 기능을 활용할 경우 1시간 길이의 VOD 트랜스코딩이 6분 이내에 끝나는 10배속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이러한 미디어 코어 기능에 대한 구현을 클라우드의 매니지 서비스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미디어 팩토리 구축에는 그 노력을 온전히 유통 API와 콘텐츠 메타 관리 기능 등에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팩토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기획되지는 않았으나 제작자와 시장의 니즈에 의해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2개를 통해 서비스의 적시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초반부터 방송의 제작이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대량의 과거 콘텐츠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획이 늘어났습니다. KBS의 아카이브에는 많은 양의 콘텐츠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콘텐츠를 찾아서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제작자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20년 초에 미디어 팩토리 구축의 일부로 AWS 미디어 컨버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STT 기능인 트랜스크라이브를 적용한 AI 프리뷰 서비스를 3주 만에 저희가 구현을 해서 제작진한테 제공을 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몇 개의 방송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뉴스 제작에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기능을 예전처럼 완전히 자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장비의 도입, 핵심 STT 기능의 개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소요될 것이고,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미 서비스의 필요 시기는 놓쳐져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효과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미디어 팩토리 안에는 KBS 아카이브 콘텐츠를 가공하여 유튜브나 KBS 플랫폼으로 유통해주는 일명 롱테일 팩토리라고 하는 LTF 시스템이 있습니다. 2019년 말 방송사 콘텐츠의 유튜브 유통에 대한 빗장이 본격적으로 풀렸을 때 현재 방송되고 있는 콘텐츠뿐 아니라 오래된 콘텐츠에 대한 유통 요구도 급증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과거 콘텐츠의 유튜브 공급은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요청을 하고 대출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오프라인 미팅 이후에 외장하드에 복사해서 별도의 NLD 편집실에서 외장하드를 활용해서 편집하고 다시 유튜브로 전송하는 아주 고비용의 인력이 많이 투여되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향후 유튜브 서비스에 요구되는 콘텐츠 공급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아카이브에서 미디어 팩토리로 파일을 전송하고 미디어 팩토리에서 별도의 편집기 없이 웹 기반의 편집을 하고 바로 유튜브 서비스 채널로 전송하게 하는 기능을 저희는 LTF라는 서비스로 4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11개 유튜브 채널에서 주당 한 100여 개의 클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로 구현되어 있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에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도입 없이 주요 코어 서비스의 기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클라우드상에서 시장에 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도구를 적시에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이 지난 2년간 클라우드로 향한 여정과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의 절감,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 빠른 서비스의 대응 등 디지털 플랫폼이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여정에서 클라우드는 단순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국이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넘어서 방송 제작 자체의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그 탐색의 일부를 여기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UHD 클라우드 아카이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UHD 콘텐츠 촬영 원본은 KBS 콘텐츠를 보관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저장 매체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저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본하고 편집본은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카이브가 가지지 못하는 촬영 원본들은 제작팀이 가지고 있는 외장 하드에 불안하게 보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UHD 촬영 원본을 AWS 클라우드의 가장 저렴한 S3 딥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저장하므로 외장 하드의 분실과 고장으로부터 촬영 원본의 유실을 방지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AWS의 트랜스크라이브 등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메타를 추가로 확보하여 향후 검색 및 활용에 효과를 증대시키는 작업을 일부 촬영 원본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약 130테라의 UHD 촬영 원본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고 향후 계속 저장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에 방송을 시작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2 제작에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일종의 크로스오버 프로덕션이 처음 적용을 해봤습니다. 방송과 유튜브 플랫폼에서 동시에 기획해서 유통한 서비스로 기존의 방송 콘텐츠가 방송 콘텐츠를 단순히 제공해서 서비스하는 것과 달리 제작 단계에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I 기능과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같은 촬영 원본을 가지고 방송과 유튜브에 동시를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도록 해서 방송과 유튜브 선순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주요 촬영 원본들은 클라우드에 S3에 올라가고 S3에 올라간 것들은 AI 프리뷰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프리뷰가 작성되고 작성된 프리뷰는 방송 제작에도 활용이 되고 올라온 촬영 원본들은 다시 클라우드 에디팅을 통해서 스핀오프 디지털 콘텐츠 유통으로 확산되는 그래서 방송과 유튜브 제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도를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삽시다 시즌2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와 방송 제작의 결합에 대한 시도의 일부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본질적인 방송 제작의 분야에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는 것, 기술적, 비용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촉발한 뉴노멀 시대 비대면 제작, 재택근무 등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방송 제작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제작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후에는 다시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BNX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NX 데브옵스 팀 팀장 강진우입니다.
오늘 저와 강우성 님이 함께 공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버스 앱에서의 미디어 서비스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BNX와 BNX의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저희가 겪었던 도전 과정들을 살펴보고 향후 BNX의 미디어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BNX와 BNX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BNX는 글로벌 팬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9년 6월 글로벌 팬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라는 서비스를 런칭했고 현재는 전 세계 220개국에서 하루 평균 150만 명이 방문하는 가입자 1000만 명의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위버스샵의 월 거래 규모는 25만 회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고성장 덕분에 얼마 전 미국 경제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가 2020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4위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선정하면서 BNX의 위버스와 위버스샵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 세븐틴 등 다양한 레이블의 아티스트가 위버스에서 팬들과 만나고 있고 해외 아티스트의 입점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어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키워드들은 저희가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한 내용들입니다. 인코딩도 해야 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 사인드 쿠키, DRM, 트래픽에 대한 대응 등등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카테고라이징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최종적으로 카테고라이징 된 키워드들입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진행해야 할 내용, 백엔드 엔지니어가 진행해야 할 내용을 나눴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동화된 미디어 프로세싱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먼저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 서비스 준비 내용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AWS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S3와 람다를 이용한 자동화, 미디어 컨버터를 이용한 인코딩과 다이나모DB를 이용한 작업 결과 기록까지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시스템을 아키텍처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저희의 미디어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좌측에는 AWS 공식 문서에서 제시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이 그려져 있고 우측에는 위버스의 API 서버를 바탕으로 한 트래픽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딩 작업은 AWS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동화된 미디어 프로세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자는 어드민을 통해서 인코딩을 해야 하는 미디어의 원본 파일과 자막 파일을 S3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코딩할 수 있는 미디어 컨버트 잡 명세를 제이슨 형태로 작성해서 같이 업로드합니다. 미디어 컨버트 잡 명세는 위와 같습니다. 인코딩 설정, 아웃풋 그룹 설정 등등 여기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많은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어드민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람다를 호출합니다. 이때 어드민은 인코딩해야 할 미디어 컨버트 잡 명세가 담긴 S3 버킷의 위치를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어드민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람다는 미디어 컨버트 잡 명세를 바탕으로 미디어 컨버트 잡을 생성합니다. 미디어 컨버트는 생성된 잡을 통해서 원본 미디어와 자막을 S3로부터 가져와서 인코딩을 한 후 결과물을 S3에 저장합니다. 이때 원본이 있던 S3와 결과물이 있는 S3는 서로 다른 버킷을 사용합니다.
결과물이 저장되는 S3는 CF의 오리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저장이 되면 바로 CF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준비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미디어가 인코딩되고 CF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버트를 통한 인코딩 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디어 컨버트 잡의 경우에 원본 파일의 크기가 크다면 인코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엑셀레이션 모드를 활용해서 인코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스파이크성 트래픽 대응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특성상 새로운 미디어가 오픈하게 되면 시청하기 위해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장애 없이 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트래픽 대응에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저희의 미디어 서비스 아키텍처 상으로 보면 대규모 트래픽 인입 시 총 3군데의 장애 발생 가능 지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로 몰리는 트래픽, 앱 실행 후 API 서버로 몰리는 ELB를 향한 트래픽과 EC2 인스턴스들을 향한 트래픽들입니다. 각각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리미트, ELB의 용량, EC2의 유틸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의 리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150GBps까지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초당 25만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상의 트래픽 혹은 요청이 예상된다면 서포트 티켓을 통해서 리미트를 증설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720GBps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특성상 요청보다는 트래픽 리미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꼭 증설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ELB 용량입니다. 무엇보다 미디어가 오픈하게 되면 위버스 앱을 통해서 들어와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리미트를 늘려놨다고 해도 앱 자체가 응답 불능 상태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ELB에서 많은 수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증설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ELB는 오토 스케일링 됩니다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이 한 박자 느리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앱 접속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ELB 용량은 서포트 요청을 통해서 프리워밍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예상되는 트래픽을 산정해서 미리 증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LB까지 무사히 넘어온 트래픽들을 처리할 EC2 인스턴스들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대응을 위해서 많은 수의 EC2 인스턴스를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 역시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는 미디어 서비스의 오픈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그럼 람다 함수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구글 캘린더에 등록된 미디어 서비스 오픈 일정을 확인하고 곧 오픈하게 될 이벤트가 있다면 EC2가 연결되어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업데이트해서 EC2 인스턴스의 수를 늘려놓습니다. 이때 이 많은 수의 인스턴스들을 모두 온디맨드로 사용하게 된다면 상당한 양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고플로이어라는 자체 개발 툴을 통해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 이벤트에 대응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플로이어를 통해 런치 템플릿을 만들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비율로 설정해서 이벤트 대응을 위한 인스턴스들을 스팟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60% 이상의 비용도 절약하고 서비스의 품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이후로 백엔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미디어 서비스 준비 과정을 강우성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엔지니어 강호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백엔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준비했던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DRM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DRM은 미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술입니다. DRM 기술은 두 가지 항목으로 사용되는데 원본 미디어를 인코딩할 때 사용되고 DRM으로 인코딩된 미디어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DRM으로 인코딩된 미디어를 시청할 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프론트로부터 미디어 데이터를 내려받은 후 시청하기 위해서는 DRM 서버를 통해서 미디어가 올바르게 다운로드 받아진 미디어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인증이 완료되면 DRM 서버에서 디코딩 키를 플레이어에 제공하고 플레이어는 디코딩 키를 통해서 미디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을 시작할 때 DRM 서버에서
제공하고 이후 지속적인 트래픽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처음에는 DRM 서버의 캐패시티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찰나의 순간에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니 DRM 서버에서 슬로우 응답이 증가하다가 시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대용량 서비스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한 번 더 받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게 된다면 DRM 서버가 제때 응답을 해주지 못하고 DRM 서버는 보통 외부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트래픽이 예상되는 미디어 오픈 이벤트가 있다면 DRM 업체 측에도 꼭 공유를 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사인드 쿠키입니다. 사인드 쿠키 역시 미디어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서 위버스 API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위버스 API 서버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인드 쿠키를 생성해서 응답과 함께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쿠키를 사용해서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근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가 저희가 사용하는 쿠키의 예제입니다. 이 중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폴리시로 시작하는 부분이 사인드 쿠키입니다. 이런 쿠키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근하게 됩니다. 만약 쿠키가 없거나 API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내려준 쿠키가 아니라면 403 에러를 리턴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미디어 URL 노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리소스들을 활용한 부분이 아닌 서비스의 기능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무엇보다 관리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동시 접속 기기들을 제한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위버스 서비스에서는 매주마다 새로운 미디어 파일들이 앞에 설명드린 오토메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주 업로드가 이루어지다 보니 운영에서 잘못된 파일을 올리거나 심의상 이미 올라온 파일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하지 않으면 다시 올리면 되지만 긴급인 경우에는 즉시 비노출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AWS가 아닌 백엔드 서버에서 관리를 해주는 편이 긴급 상황을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 긴급 하이드 장치를 마련해 두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어드민이라고 불리는 툴은 보통 CMS라고 불리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약 노출과 같은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버스에서는 유료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위버스에서는 최대 4디바이스까지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대한 동시 시청은 1디바이스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직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능 역시 백엔드 서버에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미리 약속한 API를 클라이언트가 특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 호출해서 한 대의 디바이스에서만 시청하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 시청 정보와 같은 값들을 레지스와 같은 캐시 서버에 저장해 두어서 빠른 응답을 줄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버스 미디어 서비스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버스 미디어 서비스의 최종 목표이자 골은 라이브 미디어 스트리밍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어디서든 위버스를 켜서 실시간 미디어로 팬들과 소통하는 스팟성 라이브 미디어 스트리밍,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가 현재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 AWS의 기술은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와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아직도 저희도 이 두 서비스 간의 기능상의 큰 차이점, 구현하기 위한 용이성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들이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서비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여정을 함께 이뤄나갈 동료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이 발표를 통해서 위버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